1457년 10월의 어느 서늘한 날, 강원도 영월 청령포 강물은 유난히 거셌고 조선의 왕이었던 한 소년이 죽었습니다. 17살이었습니다. 기록은 단 한 줄입니다. 노산군이 스스로 목매어 죽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세조실록은 자살이라 기록했고 후대의 기록은 타살의 가능성을 암시했으며 야사는 사약의 비극이라 전합니다. 하나의 죽음, 그러나 세 갈래의 진실. 조선은 기록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왜 단종의 죽음 기록만은 하나로 남지 않았을까요? 단종은 정말 스스로 삶을 포기한 걸까요? 아니면 누군가에 의해 그렇게 기록되도록 만든 걸까요? 조선에서 가장 완벽한 혈통으로 태어난 한 소년이 어떻게 왕이 되었다가 어떻게 철저히 고립되었으며 왜 결국 그의 죽음마저 엇갈린 기록으로 남게 되었는지, 오늘 우리는 그 봉인된 기록의 틈새를 열어보려 합니다. 그 밤을 이해하려면 우리는 죽음이 아니라 그의 시작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 이야기가 의미 있다고 느껴지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록 속에 남겨진 질문을 끝까지 따라가 보겠습니다. 1441년 조선 왕조 개창 이후 반세기가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세종의 긴 치세가 막바지에 접어들고 왕세자 문종이 조정을 뒷받침하며 나라의 틀을 다져가던 시절이었습니다. 그 왕세자의 처소에서 아이의 울음소리가 났습니다. 태어난 아이는 문종의 아들이었습니다. 적장자의 적장자, 세종의 손자이자 차기 왕세자로 지정될 존재였습니다. 조선 왕실에서 이보다 명확한 계승 구도는 없었습니다. 세종이 살아있고 문종이 건재하며 그 아들이 태어났으니 왕위는 3대에 걸쳐 안정적으로 이어질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것이 조선이 건국 이래 추구해온 적장자 계승의 완성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경사는 이틀을 넘기지 못했습니다. 산모 현덕 왕후 권씨가 산후 회복을 이기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24살이었습니다. 아이는 태어난 지 이틀 만에 어머니를 잃었습니다. 이것이 단종의 출발이었습니다. 조선에서 가장 완벽한 혈통을 타고났으면서 동시에 세상에 나오는 순간 가장 먼저 잃은 것이 어머니였습니다. 조선 왕실에서 아이는 유모의 손에서 컸습니다. 그것이 관례였으므로 이 아이만의 특수한 사정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왕자들에게는 어딘가에 살아있는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이 아이에게는 없었습니다. 아버지 문종은 몸이 약했습니다. 세종 말년부터 이미 건강이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자주 오지 못했지만 왔을 때마다 아이의 곁에 오래 머물렀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문종은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자신이 이 아이를 오래 지키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 1452년 5월 문종이 승하했습니다. 재위 2년 3개월. 조선 왕들 중 가장 짧은 재위 기간에 속했습니다. 아이는 12살이었습니다. 어머니도 없고 아버지도 없고 외척의 기반도 약했습니다. 문종은 죽기 전 3명의 신하에게 어린 세자를 부탁했습니다. 황보인, 김종서, 정분, 고명 대신이었습니다. 왕이 신하들에게 뒤를 맡기는 것은 조선 왕실의 전통적인 방식이었습니다. 어린 왕이 성인이 될 때까지 중신들이 지탱한다. 구조적으로는 합리적인 설계였습니다. 그러나 이 구조에는 전제가 있었습니다. 그 신하들이 외부의 도전으로부터 안전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전제가 1년 만에 무너집니다. 1452년의 즉위는 형식적으로 완벽했습니다. 골룡포를 입고 익선관을 쓰고 옥좌에 앉았습니다. 신하들이 절을 올렸습니다. 조선 제6대 왕 단종이 탄생했습니다. 왕이 된다는 것은 그 순간부터 아무도 눈을 마주치지 않는 자리에 오르는 것이었습니다. 엎드린 신하들은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소년은 아버지의 3년상이 끝나지도 않은 채 왕이 되었습니다. 조정은 표면적으로 작동했습니다. 황보인과 김종서를 중심으로 한 고명 대신들이 국정을 이끌었고 단종의 이름으로 결제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조선 왕실 안에는 다른 눈이 있었습니다. 세종의 아들들, 단종의 숙부들, 그 중에서도 수양대군은 무예와 학문을 겸비했고 자신의 주변으로 사람을 모으는 데 능했습니다. 한명회, 권람 같은 책사들이 이미 수양대군 곁에 있었습니다.
1453년 10월 계유년의 가을밤 수양대군이 군사를 움직였습니다. 고명 대신 황보인과 김종서를 제거했습니다. 계유정난입니다. 난을 바로잡았다는 이름이지만 그 이름을 붙인 것은 수양대군의 측이었습니다. 그날 밤 경복궁 안에 있던 13살 단종이 들은 것이 무엇이었는지 기록은 자세히 남기지 않았습니다. 단종이 내관을 불러 무슨 소리냐고 물었다는 단편적인 기록이 있습니다. 내관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수양대군이 들어와 역적을 제거했다고 고했습니다. 단종은 그 보고를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자리에서 달리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전날 밤 죽은 사람들이 이미 그 한계를 증명했습니다. 계유정난 이후 수양대군은 영의정이 되었습니다. 이조와 병조의 실권을 동시에 장악했습니다. 인사권과 군사권이 한 사람에게 집중된다는 것은 왕의 도장이 찍히더라도 왕의 결정이 아닌 구조가 완성되었다는 뜻이었습니다. 단종은 왕위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왕위는 이제 형식이었습니다. 신하들이 올리는 보고는 이미 수양대군과 조율된 것이었고 단종의 윤허는 절차였습니다. 1455년 윤 6월 수양대군이 단종 앞에 서서 선의를 요청했습니다. 왕위를 자신에게 넘겨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요청이었는지 통보였는지는 당시 조정에서 반대 의견이 기록에 남아있지 않다는 사실이 말해줍니다. 반대할 수 있는 구조가 이미 아니었습니다. 옥세가 전달되었습니다. 수양대군은 조선 제7대 왕 세조가 되었고 단종은 상왕이 되었습니다. 15살이었습니다. 상왕이라는 지위는 역설을 내포했습니다. 살아있는 전왕은 새로운 왕의 통치에 언제든 명분을 제공할 수 있는 존재였습니다. 세조도 알았고 단종도 알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상왕의 생활은 극도로 조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1456년 여름 집현전 출신 신하들이 계획을 세웠습니다. 성삼문, 박팽팽년, 하위지, 이계, 유성원, 유운부 이들은 세조가 명나라 사신을 접대하는 창덕궁 연회 자리를 이용해 거사를 일으키기로 했습니다. 목표는 단종의 복위였습니다. 그러나 거사 직전에 내부 고변이 나왔습니다. 이들은 전원 체포되었고 혹독한 신문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들이 처형된 후 사육신이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단종의 복위를 위해 목숨을 건 사람들이 있었고 그 시도가 실패했다는 사실이 단종에게 전해졌을 것입니다. 복위의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했다면 그 가능성은 그 순간 닫혔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단종의 존재 자체를 더 이상 방치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끌어올렸습니다. 사육신 사건 직후 단종은 상왕에서 노산군으로 강등되었습니다. 노산군이란 왕족이 돼 왕이 아닌 자의 칭호였습니다. 그리고 귀양이 결정되었습니다. 강원도 영월 청령포. 청령포가 어떤 곳인지를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앞은 서강의 시퍼런 물줄기가 가로막고 뒤는 육육봉의 깎아지른 절벽이 버티고 선 곳. 이곳은 유배지가 아니라 거대한 창살 없는 감옥이었습니다. 지도에서 보면 서강이 크게 휘돌아가는 지점에 반도처럼 튀어나온 땅이 있습니다. 동쪽, 남쪽, 서쪽 3면이 강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강폭은 좁지 않습니다. 수영으로 건너기 어려운 수준이었고 특히 강원도의 산악 지형에서 내려오는 물살은 여름에는 더욱 거셌습니다. 나머지 한 면은 험준한 절벽이었습니다. 사람이 오르기 어려운 경사였습니다. 배가 없으면 나갈 수 없는 곳이었고 그 배는 관군이 관리했습니다. 단종이 임의로 사용할 수 없는 배였습니다. 이 지형이 의도적으로 선택된 것인지에 대해 확인할 수 있는 직접적인 기록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지형 조건이 유배지로서 가지는 의미는 명확합니다. 물리적으로 탈출이 불가능한 곳이었습니다. 한양을 떠나는 날 영도교 앞에서 단종은 정순왕후와 마주보았습니다. 왕비였던 사람, 이제는 군부인이 된 사람, 함께 갈 수 없었습니다. 귀양은 혼자 가는 것이었습니다. 정순왕후는 그 이후 동망봉에 올라 매일 단종이 있는 동쪽을 바라보았다고 전해집니다. 그것이 사실이든 후대의 이야기이든 그 이름이 남아있다는 것만으로 그 이별이 어떤 것이었는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청령포의 감시체계에 대한 구체적인 기록은 많지 않습니다.
다만 기양이라는 제도 자체의 운영 방식을 보면 유배지에는 반드시 담당 관원이 배치되었고 정기적인 보고가 이루어졌습니다. 단종의 경우 전왕이었으므로 그 감시가 일반 유배보다 엄격하게 운영되었을 것은 어렵지 않게 추정할 수 있습니다. 외부 소식이 어느 정도 차단되었는지도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유배지에서 외부 인사와의 교류를 엄격히 통제하는 것이 당시의 관례였음을 고려하면 청령포는 물리적 고립과 정보적 고립이 동시에 작동하는 공간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조정의 움직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한양의 상황이 어떤지를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 그것이 청령포 생활의 구조적 조건이었습니다. 같은 해 음력 8월 서강의 수위가 급격히 올라갔습니다. 홍수였습니다. 청령포는 삼면이 강이었으므로 수위가 올라가면 가장 먼저 물이 들어오는 지형이었습니다. 단종의 거처까지 강물이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단종은 영월 관하로 거처를 옮겼습니다. 관풍헌이었습니다. 청령포보다는 다소 넓은 공간이었지만 감시와 통제의 구조는 동일하게 유지되었습니다. 이후 단종은 관풍푼에서 마지막까지 머물렀습니다. 관풍원에서의 생활이 어떠했는지를 구체적으로 기술한 기록은 거의 없습니다. 16, 17살이 되어가는 동안 단종이 무엇을 했는지, 누구와 이야기를 나누었는지 기록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기록이 없다는 것 자체가 그 생활의 성격을 말해줍니다. 기록을 남길 사람이 없었거나 기록이 남겨지지 않도록 관리되었거나 어느 쪽이든 결과는 같습니다. 1457년 가을 세조는 현덕 왕후 소릉을 파해치라는 명을 내렸습니다. 단종의 어머니 권씨의 능이었습니다. 표면적 이유는 사육신 사건에 연루된 외척과의 관계였습니다. 그러나 이미 세상을 떠난 왕후의 능을 파헤치는 것은 그 왕후의 아들인 단종이 왕후 소생으로서 갖는 정통성에 직접적으로 타격을 가하는 행위였습니다. 조선에서 왕의 정통성은 혈통만으로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그 혈통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의례와 기록이 함께 있어야 했습니다. 계유정난이 권력 구조를 바꾸었다면, 사육신 사건이 복위 가능성을 차단했다면, 파묘는 단종 존재의 정통성 기반 자체를 제거하는 마지막 단계였습니다. 이 세 가지를 함께 놓고 보면 하나의 방향이 보입니다. 단종을 둘러싼 모든 근거들이 하나씩 제거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파묘로부터 한 달 남짓 뒤 단종은 죽었습니다. 1457년 10월 24일 단종이 죽었습니다. 17살이었습니다. 이 죽음을 논하기 전에 먼저 세조의 입장에서 1457년이라는 시점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조가 단종을 어떻게 대했는지를 이해하려면 세조가 처해 있던 구조적 조건을 먼저 파악해야 합니다. 이것은 세조를 옹호하는 것도 비판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오늘 그저 기록이 남긴 빈틈 사이로 당시의 차가운 공기를 느껴보려 합니다. 세조가 왕위에 오른 것은 1455년이었습니다. 그러나 왕위에 올랐다고 해서 권력이 곧 안정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조카의 왕위를 빼앗았다는 사실은 지워지지 않는 서사였습니다. 단종이 살아있는 한 그 존재 자체가 명분이 될 수 있었습니다. 사육신 사건은 그것을 증명했습니다. 단종은 이미 한 번 왕위를 되찾으려는 움직임의 중심에 서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실패했다고 해서 그 명분 자체가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또 다른 누군가가 같은 명분으로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세조의 입장에서 선택지를 생각해 봅니다. 단종을 살려두는 경우 단종이 살아있는 한 복위 시도의 명분은 계속 존재합니다. 유배 상태라고 해도 전왕이 살아있다는 사실 자체가 세조의 통치에 정치적 부담이 됩니다. 신하들 중 일부는 단종에 대한 동정을 완전히 버리지 못했을 것이고, 지방에 기반이 있는 세력이 그 감정을 조직화하면 또 다른 사건이 생길 수 있었습니다. 사육신 사건이 한 번으로 끝난다는 보장이 없었습니다. 반대로 단종을 제거하는 경우 전왕을 죽인 군주라는 도덕적 낙인이 찍힙니다. 조선은 유교 국가였고 군신 관계와 상하 질서는 체제의 근간이었습니다. 조카이자 전왕을 죽인 것이 알려지면 세조 스스로가 세운 왕권의 도덕적 기반이 흔들립니다. 세조는 어느 쪽도 쉽게 선택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살려두면 반란의 불씨가 되고
죽이면 찬탈자라는 영원한 낙인이 찍힙니다. 여러분이 세조였다면 어떤 기록을 남기겠습니까? 이 두 선택지 사이에서 세조가 처한 딜레마는 단순한 감정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단종을 살려두면 정치적 위협이 지속되고 제거하면 도덕적 정당성이 훼손됩니다. 둘 다 비용이 있는 선택이었습니다. 조선의 왕권 정치는 도덕과 권력이 분리되지 않았습니다. 유교적 명분이 권력의 언어였기 때문에 도덕적 정당성을 잃는 것은 곧 권력 기반의 일부를 잃는 것이었습니다. 세조가 단종의 죽음을 어떤 방식으로 처리했든 간에 그 방식이 기록에 명확히 남겨지지 않아야 했던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직접적인 명령이 기록되면 도덕적 비용이 고스란히 공식화됩니다. 자결로 처리되면 직접적인 책임을 피할 수 있습니다. 단종의 죽음을 둘러싼 기록의 처리 방식은 이 딜레마에 대한 세조의 구조적 대응이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능성이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그 의도를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제 죽음의 기록 자체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기록의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그 기록이 어떤 형식으로 남아있는지를 봐야 합니다. 세조실록에 남겨진 단종의 죽음에 관한 서술은 극도로 간략합니다. 날짜가 있고 노산군이 스스로 목을 메어 죽었다는 한 줄이 있습니다. 그것이 전부입니다. 이것이 이상한 이유는 조선실록의 일반적인 서술 방식과 비교해보면 드러납니다. 조선의 실록은 왕족의 죽음에 대해 통상적으로 그 경위와 전후 상황, 그리고 관련 조치들을 함께 기록했습니다. 왕이 승하했을 때는 물론이고 왕자나 고위 왕족이 죽었을 때도 상당한 분량의 기록이 남았습니다. 단종의 경우는 달랐습니다. 전왕이었습니다. 그것도 불과 2년 전까지 실제로 왕위에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죽음이 단 한 줄로 정리되었습니다. 기록의 분량 자체가 이미 무언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유배 중 자결이 실제로 가능했는지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단종의 유배는 일반적인 관원의 귀양과는 다른 수준의 관리 아래에 있었을 것입니다. 전왕을 영월에 두고 아무런 감시도 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유배지에는 담당 관원이 있었고 정기적인 보고 체계가 작동했습니다. 그 감시 체계 안에서 단종이 아무도 모르게 혼자 목을 맸다는 것이 가능한 상황이었는지는 의문의 여지가 있습니다. 물론 감시에는 빈틈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야간에 순찰이 소홀했거나 거처 내부까지 감시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이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자결이 이루어졌다면 그 발견 과정과 이후의 보고 경위가 기록에 남았어야 자연스럽습니다. 누가 발견했는지, 언제 보고되었는지, 그 보고가 어떤 절차로 이루어졌는지 이런 내용이 실록에 없다는 것은 설명이 필요한 공백입니다. 사약이 내려졌다면 집행 기록은 왜 명확히 남지 않았는가? 조선에서 사약은 왕명에 의한 죽음이었습니다. 그 집행은 반드시 절차를 거쳤고 집행을 담당한 관원이 있었으며 그 결과를 보고하는 문서가 작성되었습니다. 사약이 집행되었다면 그 흔적이 어딘가에 남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세조실록에는 그 흔적이 없습니다. 이것은 두 가지로 해석됩니다. 사약이 없었거나 아니면 그 기록이 실록 편찬 과정에서 포함되지 않았거나 후자의 가능성은 실록 편찬이 가진 한계와 연결됩니다. 실록은 모든 사초를 그대로 담는 것이 아니라 편찬 과정에서 선별과 정리가 이루어집니다. 그 과정에서 특정 기록이 포함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세조 집권의 정당성과 충돌하는 내용이 선별 과정에서 제외되었을 가능성을 완전히 부정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 죽음의 기록이 한 줄이라는 사실로 돌아옵니다. 조선의 기록 체계에서 전왕의 죽음이 한 줄로 정리된 사례가 있는가? 조선 역사에서 전왕의 죽음은 대부분 상당한 분량의 기록과 함께 남겨졌습니다. 단종의 경우가 예외적으로 간략하다는 것은 이 죽음이 자세히 기록될 수 없었던 이유가 있었음을 시사합니다. 자세히 기록하면 드러나는 것이 있었거나 자세히 기록하지 않는 것이 모두에게 편리했거나 한 줄의 기록은 단종의 죽음에 대한 공식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한 줄이 사실의 전부를 담고 있는지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이 죽음을 둘러싼 기록은 세 가지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는 서로 다릅니다.
첫 번째는 자결설입니다. 세조실록에 노상군이 스스로 목을 메어 죽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공식 기록입니다. 그런데 이 기록이 어떤 구조 속에서 만들어졌는지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세조실록은 세조가 승하한 이후 예종대의 편찬이 시작되었습니다. 편찬을 담당한 사람들은 세조대의 관직을 가졌던 신하들이었습니다. 조선의 실록 편찬 원칙은 사관이 기록한 사초를 바탕으로 하며 왕도 열람할 수 없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그러나 편찬 과정에서 사초의 선별과 정리가 이루어집니다. 무엇을 남기고 무엇을 덜어내는가의 판단이 개입됩니다. 공식 기록은 이렇게 말합니다. 단종은 스스로 죽었다고. 그런데 이 서술이 가지는 정치적 의미를 생각해봐야 합니다. 전왕이 스스로 죽었다면 세조에게는 직접적인 책임이 없습니다. 자결이라는 서술은 세조의 도덕적, 정치적 책임을 가장 효과적으로 덜어주는 방식이었습니다. 물론 이것이 자결이 거짓이라는 증거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 기록을 만든 사람들이 어떤 방향으로 서술할 동기를 가지고 있었는지는 분명합니다. 두 번째는 사약설입니다. 이 기록은 세조대가 아니라 이후 시대의 기록들에서 등장합니다. 연산군 일기를 비롯한 후대의 문헌에서 단종에게 사약을 내렸다는 서술이 나타납니다. 그렇다면 후대 기록은 왜 다르게 썼는가? 세조 이후 조선의 왕통은 세조의 후손들이 이어갔습니다. 세조의 행위를 어떻게 기록하느냐는 왕통의 정당성과 직결되는 문제였습니다. 세조 이후 시간이 흐르면서 단종에 대한이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사육신에 대한 재평가 논의가 생겨납니다. 사약설은 이런 흐름 속에서 등장합니다. 세조가 전왕을 직접 처리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방향의 서술입니다. 그것이 공식 기록이 아닌 부수적 문헌들에서 나타난다는 사실은 이 이야기가 공개적으로 기록하기엔 여전히 부담스러운 내용이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약설을 기록하는 것은 세조에게 직접적인 책임을 지우는 것이었고, 그것은 그 왕통을 이어받은 후대 왕들에게도 불편한 진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이 서술이 여러 문헌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난다는 것은 당시부터 이 이야기가 상당히 광범위하게 퍼져 있었음을 시사합니다. 세 번째는 교살설입니다. 목을 졸라 죽였다는 것입니다. 이 기록은 주로 조선 후기의 야사 계열에서 나타납니다. 야사는 공식 역사 기록과 달리 편찬 주체가 불명확하거나 민간에서 전해진 이야기들을 담습니다. 교살설은 그 성격상 가장 검증이 어렵습니다. 직접적인 증거 자료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설이 전해진다는 사실 자체는 의미를 가집니다. 공식 기록의 자결설도 후대 문헌의 사약설도 당시 사람들 모두를 납득시키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죽음의 경위에 대한 의문이 지속되었고, 그 의문이 민간에서 또 다른 이야기를 만들어냈습니다. 교살설은 그 의문의 결과물입니다. 세 가지 기록 중 어느 것이 사실인가? 현재의 역사학으로는 결론을 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지점에서 더 본질적인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조선은 기록의 나라였습니다. 왕의 일거수일투족이 사관에 의해 기록되었고, 조정의 논의가 사초에 담겼습니다. 그런데 전왕의 죽음이 세 가지 엇갈린 기록으로 남았습니다. 이것을 단순한 기록의 혼란이나 전달 과정의 오류로 볼 수 있을까요? 왕의 죽음, 그것도 전왕의 죽음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는 당시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모를 수 없는 사실이었습니다. 집행한 사람이 있었거나, 목격한 사람이 있었거나, 아니면 명령을 받은 사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사실이 기록으로 남겨지지 않았다면 그것은 기록하지 않기로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기록이 엇갈린다는 사실 자체가 메시지입니다. 가장 명확하게 기록되었어야 할 죽음이 가장 불명확하게 남겨졌다는 것은 그 죽음의 경위를 명확히 남기는 것이 누군가에게 불리했기 때문입니다. 세조의 직접 명령이었다면 공식 기록에 남기기 어려웠습니다. 그렇다고 완전한 자결로 처리하기에는 당시 상황이 그것을 납득하기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17살에 유배된 전왕이 감시 체계 안에서 아무런 외부 개입 없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서술을 모든 사람이 받아들였는가? 그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기록은 그 사이 어딘가에서 처리되었습니다. 세조실록의 자결 서술은 공식 입장이었고, 사약설과 교살설은 그 공식 입장에 의문을 품은 사람들의 기록이었습니다. 그 의문이 세조대에 제기되지 못하고 이후에야 등장한 것도 우연이 아닙니다. 세조가 살아있는 동안, 그리고 세조의 권력이 강고했던 시기에는
그 의문을 글로 남기는 것 자체가 위험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그 정치적 긴장이 완화되면서 비로소 다른 서술들이 기록으로 남겨지기 시작했습니다. 단종이 복권되고 왕으로 추승된 것은 숙종대인 1698년이었습니다. 단종이 죽은 지 240년이 지난 뒤였습니다. 그 240년이 말해줍니다. 이 죽음이 조선 왕실에게 얼마나 오래도록 정리되지 않는 문제였는지를. 단종의 죽음은 그가 살아온 과정만큼이나 명확한 답을 허용하지 않는 방식으로 기록에 남겨졌습니다.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고 이런 역사 속 기록의 빈틈을 계속 다루길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뜻을 함께 해주십시오. 조선은 기록으로 통치한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단종의 죽음만은 끝내 하나로 남지 않았습니다. 단종이 죽은 후 그 시신을 수습하려는 사람이 나서지 않았습니다. 당시의 법적 맥락에서 영모와 관련된 인물의 시신에 손을 대면 그 자신이 처벌받을 수 있다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단종이 강등된 이후의 지위가 그런 위험을 현실적으로 만들었습니다. 영월의 광원들도 주변의 사람들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나섰습니다. 어뭉도였습니다. 영월의 호장이었습니다. 지방 행정 실무를 담당하는 직책이었고 높은 벼슬은 아니었습니다. 그가 단종의 시신을 거두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였는지 기록은 충분히 설명하지 않습니다. 다만 행동이 있었습니다. 모두가 침묵하는 상황에서 한 사람이 움직였습니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그 이름은 어뭉도였습니다. 모두가 역적의 시신이라며 고개를 돌릴 때 자식들과 함께 관을 메고 산길을 올랐던 한 남자. 기록이 진실을 감추려 할 때 진실을 몸소 수습한 것은 권력이 아니라 평범한 호장의 용기였습니다. 단종의 죽음이 무엇이었는지는 여전히 논쟁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밤 이후 누군가는 위험을 감수하고 행동했습니다. 기록은 갈렸지만 행동은 갈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전히 묻습니다. 왜 기록은 이렇게 갈렸는가?